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Q 플러스 6 여섯 번째 여러분들 작년도에 했었던 실전 모의고사와 통합 모의고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여기는 8회분의 모의고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실전 모의고사는 과학교육론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교육론은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문제는 공통 과학사 문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물화생지 교과 베이스. 그런데 1회는 물리와 화학 문제가 하나씩 더 있고 그게 6번, 7번이 되고, 그 다음에 2회차 때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문제가 하나씩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화생지 두 번씩 우리가 넣고 싶었지만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물화생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2문제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사회를 풀 때는 통합 모의고사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전공 문제는 전부 빼고 과교론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1회, 우리가 1회를 풀 때는 1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풀고, 그 다음에 2회를 풀 때는 2회차 4개의 과목에 대한 거, 그리고 3회, 4회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과학교육론 실전 모의고반 1회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출해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습했던 이런 패턴들을 빨리 찾아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문항을 볼 때, 이 지문을 볼 때 여러분이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사와 이익개성 과탐실 내용 체계표입니다. 자, 과학사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관찰의 이론 유전성을 정의하고 이랬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단답이죠. 이런 관찰의 이론 유전성이 뭐예요?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 선입견, 경험, 지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관찰을 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내가 막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고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의 이론 요소성을 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빠르게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론, 경험, 지식이 또는 기대, 신념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만 쓰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하고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간단하게 한 문장이 여러분 이거 거의 1초 만에 튀어나오고 바로 그냥 한 줄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제시하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까지 지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뜨거운 게 왜 뜨겁냐, 그리고 이 차가운 거는 왜 차갑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답이 간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칼로리 이론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보여요? 19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칼로리 이론을 믿었다. 이거 뭐예요? 패러다임이죠.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자마자 패러다임이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나번입니다. 칼로리 이론에서 열의 본질은 질량이 없는 칼로리 유체에 의한 것이고, 여러분 칼로리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칼로리 유체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파괴되거나 생성되지도 않지만 뜨거운 물체는 칼로리 유체가 많고 차가운 물체는 적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번은 칼로리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설명. 자, 답번입니다. 물질의 연소는 플로지스톤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산소 반응이라고 알아낸 바로 라부아지에도 칼로리를 근본 원소 중에 하나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걸 믿었다라는 전개죠. 자, 프리에 전개식으로 유명한 프리에는 칼로리 이론의 기초에 열 전단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리했으며, 이 부분 여러분 보시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다 줄 쳐야죠. 프리에라는 사람은 칼로리 이론에 기초하여 이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학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론은 칼로리 이론이기 때문에 칼로리 이론으로 정리했다라는 얘기죠. 이 관절의 이론을 써서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적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 근거를 찾을 때는 여러분 이거를 지문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다에서 프리에는 칼로리 이론에 기초하여 이거를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그게 관찰의 이론 전도성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나 일단 찾았습니다. 카르노 사이클도 알려진 카르노도 칼로리 이론을 기반으로 연료율에 대한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랬죠. 여러분, 이 카르노도 칼로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그러니까 그 이론을 자기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론에 기초해서 정리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벌써 2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는 내가 체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 써라, 2개 써라 이런 내용 없죠? 그러면 하나만 쓰면 충분합니다. 아셨죠? 특히 하나 쓰라고 그랬는데 2개 쓰면은 틀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내가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오면 하나 찾았어. 그러면 근거 쓰고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는 게 여러분이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아, 나는 과거론에서 점수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막 문장도 잘 쓰고 글씨도 막 잘 쓰고 막 이러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2번입니다. 패러다임을 정의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술 아닙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여러분 기준이라고 믿는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나 법칙이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총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문장을 정의 같은 경우는 한 줄로 딱 먼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어떤 지식의 총체, 아니면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방법을 총칭하는 구조적 총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패러다임을 모두 찾아라 이랬죠. 제가 모두라는 말을 하니까 끝까지 사실은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하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하나가 아까 뭐였어요? 가에서 19세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칼로리 이론을 믿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모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라번입니다. 그러나 칼로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 여기 줄 쳐야죠. 이거 뭐예요? 변칙 사례이자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까지 갈 수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왜 새로운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가 닥쳤으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이 틀렸나 봐. 그러니까 분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답을 찾는 거죠. 이거를 유동적 탐구라고 하잖아요. 바로 유동적 탐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뜨거운 물체는 빨리 움직이고 차가운 물체는 천천히 움직이고, 여러분 그 밑에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운동이론, 분자들의 운동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마번. 럼포드는 차가운 두세 조각을 무질렀을 때 칼로리 이론이 옳다면 칼로리 물체가, 유체가 새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차가운 세 조각이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운동이론이 옳다면 마찰에 의해 구성문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두세 조각은 뜨거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두세 조각을 문지르는 실험을 했는데 뜨거워지는 결과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칼로리 이론을 버리고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럼포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칼로리 이론이 맞다면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분자 운동 이론이 옳다면 이거는 마찰 때문에 둘 다 뜨거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뜨거워졌으니까 운동 이론이 옳아,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기출 2번 됐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두 이론이 경쟁하고 있을 때 한 이론이 주장하는 것이 증거로 결론이 나면 그 이론이 채택되는 거를 결정적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이라는 게 과탐신 안에 내용 요소에 있잖아요. 이거 몇 번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결정적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를 계기로 칼로리 이론을 버리고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념 변화죠? 과학혁명이죠? 그리고 믿게 되었다.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 이랬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패러다임이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에서 바로 운동 이론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2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찾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와 같이 과학자들이 칼로리 이론을 주장할 때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이런 과학적 방법 줄쳐놓고, 과학적 방법이 뭐예요?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사고 방법이자 과학적 사고이자 과학적 추론이자 과학철학적 관점이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가설연역적 방법, 반증적 방법, 아니면은 뭐 귀추법, 귀추적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나에서 우리가 아까 정리를 해놨지만 칼로리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칼로리 유체에 의한 것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관찰한 것이 아니라 칼로리 유체라는 것을 내가 정의하면서 설명한 거잖아요. 바로 과학자들이 상상력과 추론에 의해 주관적인 어떤 자기의 이론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실은 이론이자 가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추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4번째입니다. 다에서 라보아제에 의해 플로지스톤설이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이거 기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화학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금속의 연소죠. 그렇죠? 산소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금속의 연소는 산화 금속이 되면서 산소가 붙으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가 나타나서 바로 변칙 사례가 되는 거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다의 프리에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과학적 추론 방법을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이런 과학적 추론 방법 주셔놓고요. 아까 그 과학적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답은 귀납이냐 연역이냐 가설연역이냐 귀추냐 뭐 이런 것들에서 올 겁니다. 근데 프리에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미 칼로리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고
칼로리 이론의 기초해서라고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칼로리 이론이라는 일반화된 전제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연역이죠, 연역.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수학적으로 정리라는 거는 합리주의, 선험주의, 이성주의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연역주의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과학적 추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으니까 여러분 연역적 추론 방법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러분 과학적 방법이나 다 똑같지만 출제자가 물어본 방식으로 우리가 답하자고 그랬으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칼로리 이론에 기초해서 어떤 문제를 정리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쿤의 과학혁명 이론에 기초할 때 이랬죠. 여러분, 쿤의 과학혁명 이론 줄쳐놓고요. 과학혁명 이론의 단계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마의 내용은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느냐, 근거를 제시해라 이랬죠. 아까 우리가 마까지 읽었죠. 여러분, 마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결정적 실험에 의해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죠. C1이 C2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과학혁명 단계이다. 근거가 뭐냐? 칼로리 이론을 버리고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 바로 대체가 된 거잖아요. 대체로 끝났기 때문에 과학혁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쿤의 과학혁명 이론에 기초하여. 그러면 쿤의 과학혁명 이론 또 주셔놓고요. 내 머릿속이 쿤으로 바뀝니다. 수수께끼 풀이 활동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랬죠. 여러분, 수수께끼 풀이 활동의 역할에다 딱 주쳐놓고 이거는 그냥 단답식 아닙니까? 한 줄 그냥 쓰고 가야죠. 여러분, 수수께끼 풀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수께끼 풀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는 거다? 정교하고 확장하고 심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문제풀이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이미 아까 읽었습니다. 답원에, 여러분 답원에서 칼로리 이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답원에서 라부아지에도 칼로리를 믿었고 프리에도 이런 열 전달 문제를 설명했고 카르노도 열 효율에 대한 이론을 적용했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 수수께끼 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8번입니다.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기초하여. 여러분,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줄쳐놓고요. 떠오릅니까? 머릿속에 핵과 보호대, 그 다음에 발견법, 그 다음에 전진과 퇴행, 그리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내 머릿속에 칠판에 딱 떠오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칼로리 이론의 개념적 구조인, 여러분 개념적 구조라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개념적 구조를 적어라 이러면 핵과 보호대를 적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 시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재작년에 화학에서 오스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여태까지는 그냥 오스벨의 얘기 나오면 선행조직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갑자기 정착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포섭자라는 말을 쓰거나 안 쓰던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20년 전에 쓰던 용어를. 그러니까 용어를 살짝 바꾸더라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 구조가 핵과 보호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로리 이론의 개념적 구조라고 그랬죠. 그럼 칼로리 이론이니까 바로 핵은 뭐가 됩니까? 칼로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본질은 열의 본질은 질량이 없는 칼로리 유체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이게 칼로리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호대가 뭐냐 그랬죠. 여러분, 칼로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칼로리 이론을 설명했던 사람들은 바로 뭐를 설정을 했어요? 칼로리 유체라는 것을 설정을 한 거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우리가 뜨거운 물체는 유체가 많고 칼로리 유체가 많고 차가운 물체는
칼로리 위치가 적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호대가 바로 보호대를 뭐라고 그래요? 조건이나 가정이나 보조가설이라는 걸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칼로리 유체라는 게 있어. 본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정한 다음에 뜨거우면 바로 칼로리 유체가 많고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보호대는 칼로리 유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9번입니다.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의 이론에 기초할 때 여러분 여기도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에 줄 쳐놓고요. 칼로리 이론의 이론의 형성 활동은 진보인가 퇴행인가 판단하여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벌써 마번까지 읽었는데 마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실험에 따라 실제로는 칼로리 이론이 버려지고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럼포드가 가정에서 예측을 했는데 칼로리 이론이 맞다면 온도가 안 올라가야 돼. 근데 이미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측력이 안 된 거죠. 예측력을 잃었기 때문에 칼로리 이론은 바로 퇴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거를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내용 체계표에 밑줄 친 기억의 과학의 본성을 지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이랬죠. 단 관찰의 이론의 존성은 제외하시오. 아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잠정성이 보입니다. 아까 마에서 나왔잖아요. 가에서는 그 당시에 칼로리 이론을 믿었지만 마에서는 칼로리 이론을 버리고 운동 이론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론이 변화가 됐으니까 잠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상상력과 추론이라든지 이게 보이죠. 나에서 칼로리 이론을 설명할 때도 상상력, 과학자들이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상상력과 추론을 바로 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라에서도 분자 운동 이론을 설명을 할 때 바로 뜨거운 물체는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 실제로 빨리 움직인다는 거 본 적 있나요? 안 봤죠.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추론으로 설명을 한 거죠. 바로 두 군데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내용 체계의 밑줄 친 니은의 다양한 탐구 방법과 관련된 현대 인식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예를 지문에서 찾아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그 기출 문제잖아요. 여러분 과학 탐구 방법과 관련된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뭐죠?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면 현대 인식론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형적인 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귀납, 연역, 뭐 이런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화학에서 옛날에 기출됐던 것처럼 모두 있어요. 꿈이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은유라든지 직관이라든지 상상력 같은 것들도 바로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모두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쿤 이후에 바로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바로 사회적 합의가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지구과학에서도 몇 번 나오고요. 그 주인공 문제로 나왔잖아요. 거의 1점, 2점짜리로 나오면 대단한 겁니다. 그때도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론의 형성 과정, 이론의 형성과 그 다음에 바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과학적 방법 이것에 대한 바로 근거와 바로 한계점 이런 거 찾는 거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다양한 방법과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찾아 제시해라.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서 보면 믿었다라는 부분이죠.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부분은 다 사회적인 합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내용체계표의 내용 요소인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적어라. 여러분 이게 디귿에 해당하는 결정적 실험이잖아요. 이 계정에서도 마찬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실험, 과학의 본성, 선조들의 과학, 그리고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탐구 과정과 절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 요소들은 한 번씩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물리 베이스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계정 교육과정의 운동과 에너지 영역의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 줄쳐놓고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주제는 무조건 줄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까지 있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자, 1번은 물리 전공 문제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업 계획에 2번, 3번, 4번을 학생용 활동지에 그대로 사용할 때 유발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이걸 찾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건전지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고 기록해라. 여기는 측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3번은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고 과정을 반복하고, 여러분 이것도 측정값을 적는 거죠. 여러분 4번은 그래프를 적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한계점이 뭐냐면 여러분 표를 적을 때요. 여러분 표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독립변인, 종속변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찾을 때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X축, Y축을 찾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없다. 그러면 뭘 찾냐면 표를 찾는 거예요. 표. 그러면 표를 찾으면 표에 기록하는 값도 변화되는 값과 측정값이 있으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건 변인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에다가 변인을 적을 때도 전압과 전류를 적을 때도 저기 첫 번째 줄에는 우리가 전압을 볼트로 하고 전류를 밀리암페어로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표에도 단위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표에는 단위가 없으면 표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은 시험에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프, 이 그래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원점의 위치도 잘못됐고. 여러분 왜냐면 전류도 만약에 그 전압도 0에서 시작하고, 여러분 전류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하면 여러분 0의 위치는 이 모서리 이 대각선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렇게 있으면 이건 X축의 0이죠. 그러면 원래는 Y축의 0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통으로 여기다 써주던가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아직 측정값은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전압과 전류, 지금 그래프에 전체 제목도 없고 축 제목은 있지만 축의 단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문제가 뭐냐면 표나 그래프에 측정값을 기록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단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이 계정에서 제시한 과정 기능 중에 5번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정 기능 2가지를 적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5번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프를 해석하여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인지 토의하고 적어보자. 이랬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과정 기능의 제일 대표로 속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료 해석이죠. 그렇죠? 근데 2가지 적으려잖아요. 그러면 자료 해석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토의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정에서 나오는 과정 기능의 용어가 있죠. 그럼 자료 해석은 뭐로 들어있습니까?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이거죠. 의사소통은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협업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외워야죠. 의사소통과 협업은 용어가 바뀐 건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협업이 중시됐다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의사소통과 협업 꼭 외우세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용어가 바뀌거나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뭐 이렇게 빠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4번입니다. 5번의 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과학적 사고를 적고, 여러분 과학적 사고 줄여놓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과학적 방법, 과학적 추론 방법, 과학적 사고, 여러분 지금 자꾸 용어를 좀 바꾸죠. 그래도 과학적 사고도 똑같은 거예요.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가설연역적 사고, 반증적 사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과학적 사고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인지 찾아본다.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관계라는 거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귀납적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사고라고 적고 이 과학적 사고의 한계점 2가지를 적으시오 이랬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진짜 루틴하게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납적 사고, 귀납적 방법의 대표적인 한계점 그러면 뭐예요? 관찰의 이론호전성.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를 관찰하지 않는데 일반화시키는 귀납 원리의 한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납을 귀납으로밖에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6번 활동을 할 때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 능력은 무엇인지 적고 이랬죠. 여러분 논리적 사고 능력에다가 붙여놓고요. 논리적 사고 능력 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 능력이라는 거는 조작 능력이죠. 피아제 얘기잖아요. 조작 능력에는 뭘 쓰는 거예요? 답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조작 능력 하면 보존 논리, 여러분 아니면 상관 논리, 조합 논리, 확률 논리, 비례 논리, 그리고 변인 통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서 찾았어야죠. 그러면 6번을 다시 읽어봐요.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어느 니크롬선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가 이랬죠. 여러분 이거 물리 문제지만 짧은 니크롬선, 뭐 긴 니크롬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가 있으니까 같은 전압일 때 누가 더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느냐 이런 거 본 거죠. 여러분 일단 이것만 읽어도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변인 통제가 있죠. 변인 통제 3개잖아요. 짧은 거, 긴 거, 전압, 전류. 그렇죠? 일단 변인 통제만 적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를 바탕으로 기울기와 저항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나는 변인 통제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변인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 논리죠. 근거만 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유괴 활동을 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이랬죠.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템플릿으로 외웠습니까? 여러분 이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형광펜 붙여놓고요. 여러분 피아제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학습 과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학생들의 인지 발달 수준이 미치지 못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스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스벨은 왜 어려워한대요? 학습 과제와 관련된 선행 인지 구조가 없으니까요. 기초 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브루너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브루너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학습 과제를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표현 양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비고치키로 물어봤으면 왜 어려워한다고 대파해야 돼요? 학습 과제가 이 학생의 GPD를 벗어났으니까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피아제로 쓰시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의 활동은 클로퍼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 중에 여러분 클로퍼의 과학교육 목표 분류 줄쳐놓고요. 지금 클로퍼가 10년 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클로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교육 목표 분류는 클로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랬죠. 근데 이게 자료 해석인가 결론 도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 해석인지 결론 도출인지 표현하려면 여러분 뭘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탐구 문제에 대한 답일 때 결론 도출이다 이랬죠. 실험 목표에 대한 답일 때가 결론 도출이다.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여기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주제로 했다 이랬잖아요. 얘네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 도출이죠. 아까 자료 해석은 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결론 도출 및 일반화가 돼야죠. 여러분 게다가 한 가지를 더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니까 식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수식. 여러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수식화시키는 건 이론적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개선, 검증 및 개선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7번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불어너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해라 이랬죠. 아까 이거는 설명드린 거예요. 뭐 때문이다? 표현 양식,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는 표현 양식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자, 9번입니다. 8번의 활동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과학적 사고를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과학적 사고는 줄쳐놓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은 ABC를 전개회로에 연결했을 때 전구의 작동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각 결과를 7례 기초하여 이랬죠. 자,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아까 7번이 무슨 항목이라고 그랬냐면 결론 도출이라고 그랬어요. 결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답을 기초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저항의 크기나 전류의 세기를 설명해라 이랬죠. 여러분 결론 도출을 바탕으로 설명해라 이랬잖아요.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했었던 연역이 되는 거죠.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연역적 사고입니다. 적용하고 문제를 새롭게 풀고 이런 것들은 바로 연역이죠. 자, 10번하고 11번은 물리전공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해설 참고하시고요. 자, 12번입니다. 교사의 학생 모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 기준표의 평가 방법의 종류와 이 채점표에서 사용한 평가 척도의 종류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평가 방법의 종류 이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뭐를 평가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교육과정정보센터의 그 연구보고서 문제를 제가 이걸 낸 겁니다. 제가 창의적으로 문제 내면 주관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절대 창의적으로 제가 만들진 않아요. 이게 연구보고서나 논문이나 이거 바탕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종류를 생각하면 분석적 채점표 아니면은 총체적 채점표 이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협력적 땡땡 평가라고만 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석적이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총체적도 되게 어려워요. 총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에 평가해야 되는데 협력적 땡땡땡 평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이나 총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을 한번 상중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습이 관찰된다. 여러분 뭐 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했는지 의사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의견을 나눴는지 이런 것을 관찰한다 이랬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관찰평가가 되는 거죠. 행동을 평가했으니까. 그러면 평가 척도의 종류, 여러분 여기다 줄여놓고요. 평가 척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가 척도.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체크하거나 체크리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상중하로 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비례척도, 비율척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체계나 비율척도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상중하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비율척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요즘 안 나왔죠? 10년 넘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척도, 아 여기는 상중하를 썼으니까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채점기준표에 괄호 안에 리을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적으시오 이랬죠. 자, 여기 보니까 협력적 땡땡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위만 한번 봐봐요. 모두머니 역할 분담 협력을 해서 이걸 얻었고 여기까지는 협력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뒤이어서 읽어봐요. 각자 의견을 표현하고 조정하고 합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최근에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서는 의사소통과 협업으로 되어 있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화학 베이스로 되어 있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3번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주제로 이랬죠. 여러분 기체 반응의 법칙 줄쳐야죠. 자, 주제는 무조건 줄치고 가는 겁니다. 5E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여러분 5E 수업 모형 줄쳐야죠. 여러분 이걸 준비한 수업 설계와 과학사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로 먼저 가겠습니다. 1번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 줄쳐놓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스벨이 쭉 일단 떠올라야 돼요. 오스벨이 유의미학습의 여러 가지 조건, 유의미학습의 여러 가지 종류, 유의미학습의 원리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교사가 가에 밑줄 친 기억과 같은 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질량에 관한 법칙임을 상기시킨다. 근데 앞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상기시킨다 이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선수학습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선행조직자죠. 여러분 선수학습과 관련된 선행조직자는 특히 비교 선행조직자와 설명 선행조직자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설명 선행조직자죠. 아셨죠? 선수학습이 학습, 여러분 그래서 이거 선행조직자 역할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 활동 왜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오늘 학습과제, 여러분 우리가 오스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이 뭐라 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선행인지 구조는 여러 가지 항구가 있다. 예를 들면 전공, 과학, 과교론, 교육학, 아니면 프라이버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항구가 있으면 새로운 학습과제가 올 때 이게 교육학이면 교육학 항구로 가는 거고, 여러분 배 들어온다. 그러니까 등대 밝혀라. 거기로 딱 들어가서 정착시켜라. 이게 바로 유의미학습 이론이 되게 만드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조직자를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선행 인지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과제를 유의미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착을 도와주는
포섭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포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행조직자는 포섭자죠. 포섭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오수벨의 동화설에서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도 보면 유의미학습 이론으로 했다가 동화설로 했다가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자, 동화설에서 가의 밑줄진 부분과 관련하여 본 수업 주제를 연계시키는 학습은 어떤 유형의 학습인지 적고, 여러분 어떤 유형의 학습 줄쳐놓고요. 오수벨의 동화설에서 어떤 유형의 학습이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상위적 학습이냐, 하위적 학습이냐, 병위적 학습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학습에 적용된 유의미 학습의 원리를 적으시오 이랬죠. 그러면 유의미 학습의 원리 줄쳐야죠. 여기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기입입니다. 기입.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두 개 문장이 아니라 용어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학습의 유형을 찾아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질량보전의 법칙과 일정성분비 법칙을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줄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반응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질량보전의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 여러분 그리고 기체반응의 법칙은 여러분 어떤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학습입니까? 병위적 학습이죠. 여러분 병위적 학습은 어떤 학습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통합적 화합의 원리죠. 그렇죠? 상위적 학습은 통합적 화합의 원리죠. 하위적 학습은 전진적 분화의 원리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얘도 아직 안 나왔죠. 여러분 최근 들어서 오랫동안 학습은 나왔어요. 병위적 학습하고 이제 하위적 학습, 상위적 학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유의미 학습의 원리하고 연결짓는 문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화학 전공이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개념이나 변칙 사례를 찾는 거에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돼요. 여러분 기체반응의 법칙이 1호 개정에서부터 되게 강조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애들은 질량보전의 법칙을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체반응의 법칙은 1부피 더하기 1부피가 2부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5개념을 가지니까 여러분 꼭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5E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골라 적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 5E의 참여 단계 줄쳐놓고요. 참여 단계는 여러분 5E의 참여 단계는 어떤 과정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문제, 인식, 동기, 유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 탐색, 설명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여태까지는 설명, 정교화, 평가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보면 여기는 P, O, E 그리고 정교화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향이 많았었죠. 그런데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참여 단계에 P, O까지 주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지갈등을 먼저 일으켜가지고 인지갈등 왜 틀렸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 단계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단 가번, 여러분 이거 선수학습이니까 뭐 참여 단계에 들어갈 수 있죠. 관여시키는 거니까. 여러분 나번, 여러분 본시학습 주제로 유도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확인하게 하고 학습 동기 유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참여 단계죠. 여러분 다번은 실제 탐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색 단계죠. 그러니까 참여는 가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화학 전공이니까 넘어가고요. 6번입니다. 마의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를
브루너의 표현 형식 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을 보니까 우리가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딱 뭐만 봐도 되냐면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모형, 입자 모형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입자 모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영상적 표현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영상적 표현 형식을 제시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자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반응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입자는. 그러니까 영상으로 표현하면 학생들에게 시각화시켜주고 구체화시켜줘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영상적 표현 형식, 입자나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학생들에게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 8번, 9번은 여러분 이거 요즘에 기출 유형이 어떠냐면 자꾸 교과 내용을 연결시키죠. 이거 실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과학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으로 가겠습니다. 5E 수업 모형에 기초할 때 수업 설계에서 누락된 단계가 있다면 모두 적고 그 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제시하시오 이랬죠. 자, 그럼 우리가 맞아 찾아봐요. 답번은 아까 탐색이었습니다. 라번,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토의하여 기록한다. 이것도 학생의 탐구활동이니까 탐색이죠. 마번, 여러분 교사가 과학적 설명을 도입한다. 이거는 설명이죠. 근데 설명까지만 있고 뒤가 없네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정교화와 바로 평가가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화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정교화는 적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교화는 대표적인 예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풀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이 관련된 문제풀이 활동을 하거나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의 예시 같은 거를 찾아보거나 다른 예 아니면 실생활 예 이런 걸 찾아보는 활동, 이게 대표적인 정교화 활동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평가는 무슨 활동이 필요해요? 평가. 여기서 이 평가는 무슨 평가의 의미냐면 형성평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 문제를 하냐면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 다음에 반드시 이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은 화학전공 문제인데 실험 주의사항이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전기분해 같은 거는 특히 수소기체 때문에 막 펑 이렇게 소리 나거나 화기 막 이런 것들 주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2번입니다. 마의 활동은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제시된 과정 기능 중에 어느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이랬죠. 여러분 내용체계가요. 아니 선생님 여기 내용체계 주지도 않았는데 뭘 적으라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지구과학이 그래요. 지구과학 전공 문제가 내용체계나 과정기능 주지 않고도 성취기준도 그냥 통째로 쓰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체계 우리 계속 시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에는 선생님이 과학적 설명을 도입하잖아요. 근데 특히 입자 모형을 이용해서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1호 계정에서는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지만 이 계정에서는 뭐라고 할게요? 모형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한다. 아셨죠? 외우세요. 우리가 과학의 본성에서도 맨날 했던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외워봐요. 모형을 이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거.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거. 예측하기. 아셨죠? 여러분 이게 이 계정이 등장하기 전부터 시험에 나왔잖아요. 물리 전공에.
모형의 기능이 뭐냐? 여러분, 모형의 기능이 뭐예요?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쿤은 과학이론의 평가 기준으로 정확성, 일관성, 넓은 범위, 단순성, 유용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형광펜 추천하였죠. 이 문제를 왜 냈냐면 바로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2024년도에 기어리의 이론 수준의 평가가 나왔어요. 이론의 평가 수준. 기어리가 누구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쿤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5개의 기준이 있거든요. 정확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고,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력이 크다는 얘기죠. 단순해야 되고, 유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5가지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에 기초할 때 돌턴의 주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한계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돌턴의 주장에서 나타난 한계점. 여러분이 아마 읽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 읽진 않고 여러분 지문에서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라를 보겠습니다. 라의 중간에 여러분 그 아마 과학사에서 되게 돌턴이 굉장히 그 돌턴의 원자설과 더불어서 돌턴은 그 영국의 왕립 학회 회원으로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 때 게이리삭이라든지 라부아지라든지 이런 사람이 우리가 얘기한 이론들을 제대로 받아들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돌턴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데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게이리삭에 대한 돌턴의 반증에도 불구하고 돌턴의 의견을 고수할 경우 서로 다른 기체의 입자마다의 고유한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복잡성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자, 뭐가 되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저럴 땐 저렇게 설명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론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단순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에 기초하여 다해서 돌턴이 게이리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 도입한 보호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시오 이랬죠. 여러분들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이론 줄쳐놨죠. 그 다음에 보호대 줄쳐야죠. 여러분 보호대, 핵 이런 거 쓰는 거 또 나올 겁니다. 그게 드디어 2025년도 문제에 생물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호대를 찾아야 되는데 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게이리삭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턴에게 원자 가설을 수정하도록 제안했지만 돌턴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그의 실험 결과가 정확한 정수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체 반응의 법칙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돌턴은 비록 기체 반응의 법칙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턴은 열소 덮개 때문에 일정 부피 안에 다양한 수의 원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게이리삭의 생각과는 달리 반응물의 최소 부피와 생성물의 부피가 같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랬죠. 자, 여기서 여러분 찾았습니까? 열소 덮개. 여러분 열소 덮개라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랬냐면 같은 부피 안에 일정 부피 안에 다양한 수의 원자가 존재한다고 가정. 아셨죠? 열소 덮개라는 걸 우리가 가정해서 이 일정 부피 안에 이렇게 다양한 수의 원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바로 보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과학 수업에서 과학사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2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랬죠. 자, 여러분이 과학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과학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과학 지식의 형성과 변화 과정 및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그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사를 활용하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과학사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 학생들의 개념 변화에도 효과적이다. 왜 그럴까요?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변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도움이 될까요? 탐구도 있으니까 탐구에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 또 우리가 과학사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저도 학교에서 이제 교사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뭐 101명의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 과학사 전기 진짜 재밌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사도 진짜 뒤에 숨어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교사가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도 한번 파서 한번 재밌는 책도 만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과학사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진짜 재밌는 얘기 듣는 것처럼 좋아하거든요. 정의적인 태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업의 장점을 적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어요? 1번 인지, 2번 탐구, 3번 정의로 적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거는 과학사를 활용하는 거니까 일단 과학의 본성 적고 인지 정도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다음은 중학교에서 이계정 교육과정의 생명 영역, 이거 생명과학 베이스입니다. 동물과 에너지 단원. 여러분 이게 단원명, 과목명도 바뀌었죠? 단원명은 작년하고 또 1호 개정하고 같지만 협동학습을 적용한 수업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수업 계획에 포함된 협동학습 모형은 성취 분담형인지 과제 분담형인지를 적고 이랬죠. 여러분 성취 분담형 줄여놓고요. 성취 분담형의 대표적인 모형이 뭡니까? 스테드죠. 여러분 과제 분담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직수하고 GI가 있죠.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니까 1번 안내한다. OT 한 거죠. 오리엔테이션이죠. 2번 공동 목표 달성해야지만 성공적이다. 이것도 OT죠. 자, 3번 몇 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조직세포 중 여러분 이거 줄여놓고요. 주제가 5개네. 한 가지, 모두만이 한 가지 주제씩 담당한다. 벌써 느낌이 오죠. 4번 동일한 주제를 선택한 사람이 따로 모여서 여러분 이 역할을 학습하고 정리합니다. 전문가 모두 활동을 했네. 5번 각 주제별로 학습한 사람이 모둠으로 돌아와서 서로에게 내용을 가르치는 동료 교수를 한다. 이거 뭐예요? 멋모둠 동료 교수 활동 아닙니까? 이거 딱 보니까 무슨 형이에요? 직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제 분담형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직소냐 스테드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자, 2번입니다. 3번에서 소집단은 최소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이랬죠. 여러분 직소는 한 명씩 주제를 분담하니까 주제가 5개니까 최소 5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명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 수업은 비율을 사용하는 수업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지 적고 이 수업 전략의 장점을 한 가지 적으시오. 이랬죠. 자, 여러분들 이거 여태까지는 직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을 보세요. 각 모둠에서는 이런 기관과 세포의 유기적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각자 맡은 주제의 역할이 되어 표현할 방법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토의하고 기록하고 준비한 다음에 연습하고 7번에서는 물품을 준비해서 각자 맡은 역할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전체 학급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자기의 역할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역할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기출처럼 그러니까 생물에서는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속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많이 하죠. 여러분 역할놀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일단 자기가 역할이 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참여도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4에서 특히 강조되는 협동학습 요소 한 가지를 적고 이랬죠. 여러분 협동학습의 요소 줄쳐놓고요. 여러분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협동학습 요소는 대표적인 요소가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여러분 그 다음에 대면적인 상호작용. 개별적인 책무성. 네 번째가 사회적인 기술. 5번째가 집단 과정. 다시 한번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대면적인 상호작용, 개별적인 책무성, 사회적인 기술, 집단 과정.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4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출 여러 번 됐죠? 여러분 전문가 집단, 직소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제대로 배워오지 않으면 내가 원모듬에 와서 친구들을 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책무성이죠. 그거 적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5번입니다. 5에서 특히 강조되는 협동학습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랬죠. 여러분 5번은 원모듬에서 동료 교수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료 교수에도 개별적 책무성이 있죠. 대면적인 상호작용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직소에서는 자기가 공부한 주제를 친구들에게 모두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상호의존성이죠.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은 크게 2가지로 있죠. 여러분 크게 2가지로 나타나죠. 바로 목표. 여러분 그 다음에 과정인 수단에 대한 의존성이죠. 여러분 목표는 뭡니까? 바로 목표 달성과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의존성. 하나는 수단에 대한 의존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서 의존성, 상호 의존성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과정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과제를 공유하고 그렇죠? 자료를 공유하고 역할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모듬에 들어와서 내가 과제, 자료를 공유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전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6번의 활동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가치 태도는 무엇인지 내용 체계의 가치 태도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 한 가지를 찾아줬고 이랬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한 가지만 찾으래요. 6번의 활동을 할 때. 자, 그러면 6번은 뭐냐면 학습한 내용을 활용을 해서
기관과 세포의 유기적인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각자 맡은 주제의 역할이 되어 표현할 방법과 표현할 때 필요한 물품을 토의하여 준비한다. 이랬죠. 자, 그러면 이거에 필요한 가장 관련이 있는 가치 태도가 뭘까? 심리적 가치, 유용성, 감수성, 창의성, 윤리성, 개방성, 안전지속, 문화 향유. 이것 중에서 고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물품을 찾아내는 거죠. 이거 뭐예요? 표현할 방법을 찾는 거죠. 각자마다 다 조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창의성이죠. 역할놀이로 표현하기 위한 그 각자가 바로 이 표현하는 방법을 역할놀이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입니다. 8번의 활동에서 모든 별로 구성원들에게 같은 점수를 주는 이유 이랬죠. 여러분 거기다가 줄여놓으세요. 모든 별로 구성원들에게 같은 점수를 준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같은 점수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목표와 보상 아닙니까? 보상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호존성이 들어있는 거죠. 긍정적인 상호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본질적인,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화학에서. 중요하죠? 자, 8번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장점을 하나만 적으시오. 이랬죠? 여러분 여기도 줄쳐놓고요. 기출이잖아요.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장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도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긍정적인 자아 개념 아니면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은 생명과학 전공이니까 넘어가고요. 10번입니다.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대를 설명하고 이랬죠. 여러분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대 줄쳐놓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서술 아닙니까? 여러분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나오죠. 최근에도 나왔었잖아요. 근접 발달 영역대란 뭐예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거리 이렇게 쓰면 되죠. 여러분 이거 쓰는데 10초면 되는 거예요. 10초. 빨리 뚝딱 쓰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근접 발달 영역대의 어떤 수준인가 이랬죠. 거기다 줄쳐놓고요. 이거 기출 아닙니까? 여러분 수업 목표는 근접 발달 영역대의 어느 수준에 맞춰야 돼요? 잠재적 발달 수준에 맞춰야죠. 아시겠죠? 여러분 피아제는 매칭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지만 비고치기는 플러스 원이잖아요. 잠재적 발달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 11번입니다. 채점 기준표에서는 꼭 필요한 평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니은에 적합한 평가 내용을 적으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채점 기준표가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하는데 필요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거기 첫 번째 기관계와 조직세포의 역할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는가.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있죠. 벌써 아까 창의성도 우리가 찾았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왼쪽 활동에서 6번 활동이죠. 기관계, 조직세포의 유기적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표현할 방법, 물품 이런 걸 찾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없지만 세 번째 보면 기관계와 조직세포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가 이거 있죠. 그거 어디냐면 7번 활동이에요. 7번에 보면 각자 역할로
기관계와 조직세포 간의 유기적 작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죠. 근데 도대체 뭐가 빠졌나 보면 여러분 이런 걸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적 내용의 근거를 그러니까 오류 없이 과학적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런 활동을 할 때 과학적 내용에 과학적인 오류가 없는가 아니면 과학적 내용에 근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 수업의 전반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과정 기능 한 가지를 내용체계에서 찾아 적으시오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협동학습이잖아요. 역할놀이. 그러니까 협력적 소통하기죠. 여러분 내용체계에서 찾아 적으라 그랬으니까 협력적 소통하기라고 적어야 됩니다. 아셨죠? 의사소통과 협력이 아니라 이건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여기 근거해서 찾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생명과학 전공이니까 내용 체계표에 들어가는 용어. 여러분 지구과학은 성취기준 쓰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하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8번에 나타난 평가 방식 두 가지를 적고 각 평가 방식의 장점을 한 가지 적으시오 이랬죠. 자, 그러면 8번을 읽어볼게요. 각 모둠별로 다른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평가. 이거 뭡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동료 평가죠. 자, 그 다음에 각자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 주셔놓고 이건 뭐예요? 각자 평가하는 거니까 자기 평가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찾았으니까 각각의 장점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료 평가의 가장 큰 장점, 이거 얼마 전에도 지구과학에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자, 동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여러분 평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기 학습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만 적으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아마 해설서에 길게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하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평가의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자기 보고서나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이 장점과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8번의 활동에서 특히 강조되는 협동학습 요소 한 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번의 활동이 뭐냐면 동료평가하고 그 자기평가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 같은 점수를 받도록 한다. 이거 있잖아요. 모두 같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거는 긍정적인 상호조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먼들끼리 동료평가를 하거나 자기평가를 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냐면 자신의 오늘 협동학습 활동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뭐게요? 협동학습의 5가지 요소 중에 긍정적인 상호작용, 대면적 상호작용, 개별적 책무성, 사회적 기술, 집단과정. 집단과정이죠. 여태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죠. 집단과정은 사실은 논문도 많이 쓰진 않았을 거예요. 논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단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날의 협동학습 활동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활동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체크리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단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라도 뭐 놓친 게 있는지 그동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3문제 남았으니까 3문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